외로움이 불러온 경계의 흔들림. 1. 심야의 응급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025년 10월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에서 저는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실려온 지영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영이의 손목에서 은 댕기 팔찌가 사라진 걸 보았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촌 언니입니다. 남편분이 오시고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 똑, 똑. 마치 제 양심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가 달려왔을 때 저는 그의 손목에서 익숙한 커프스를 보았어요. 은색 체인 모양의 제가 며칠 전 공방에서 본 바로 그 커프스였습니다. 도윤이는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울먹였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날 한 사람은 쓰러졌고 두 사람은 선을 보았다는 걸 말이에요. 저와 도윤이가 서 있던 그 위험한 경계선을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런닝머신 같은 발소리가 있었어요. 아니, 그건 제 심장 박동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언니, 지영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으니까요. 이 흔들림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를 말이죠. 2. 일상의 바느질, 마음의 올풀림. 저는 박윤서입니다. 서울 망원동에서 한복 공방을 운영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어요. 45살, 결혼한 지는 16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공방 문을 여는 게 제 일상이었죠.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혼례 한복 준비 다 되었나요? 단골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작업대 앞에서 곱게 접어둔 원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시착 한 번만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성취는 있었어요. 공방도 잘 되고 손님들도 만족해 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설렘 같은 것 말이에요. 남편 민석이는 도시철도 기관사예요. 48살인 민석이는 교대 근무 때문에 늘 피곤해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밥상을 차려주고 고장 난 것들을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요. 여보, 오늘 야간이야. 먼저 자. 민석이는 간단히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건조해졌을까요? 그날 오후 단골 고객에게 시착을 도와주다가 실수했어요. 제가 만드는 댕기 팔찌를 급하게 빼두었는데 어디 뒀는지 까먹은 거죠. 온 공방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팔찌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를요. 바느질을 하다가 실이 엉켰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내려 했지만 더 꼬이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혼자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일까요? 안정적이고 평온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이런 일상 말이에요. 3. 카페에서 터져 나온 고백. 언니,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영이가 카페에서 갑자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았습니다. 지영이는 제 사촌 동생이에요. 41살인 지영이는 소아과 간호사이면서 교회 집사이기도 하죠. 결혼한 지 5년째인데 늘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너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지영이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도윤이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데 뭔가 제가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 침실에서도 평상시에도. 오빠가 다가오면 제 몸이 경직돼요. 왜 이럴까요? 저는 지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제 결혼 생활도 떠올랐거든요. 민석이와 저 사이에도 언제부터인가 그런 경직된 공기가 있었으니까요. 혹시 오빠가 너무 급하게 다가와서 그런 거 아닐까? 남자들은 때로 섬세함이 부족하잖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빠가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카페 밖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는 어때요? 형부랑은 괜찮으세요? 지영이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는 좋은 남편이지만 표현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다들 그런 것 같아. 처음엔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익숙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혹시 저도 지영이처럼 뭔가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저 정말 이상한 여자인가요? 남편이 좋은 사람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뭐. 저는 지영이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 같은 게 생겼어요.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특히 지영이의 남편 도윤이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함 말이에요. 4. 공방에서 체온이 스칠 때. 그날은 지영이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공방에서 혼례 한복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부탁으로 왔어요. 도윤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도윤이를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한복들을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전통 방식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요. 도윤이가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한복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원단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맡기라고 한 원단이 이거죠? 네, 맞아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 도윤이가 원단 쪽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운동기구를 많이 만져서인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남자다운 손이었어요. 이 원단은 정말 좋은 거예요. 지영이가 고른 센스가 있네요. 아내가 이런 거에 눈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원단을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정전기가 일어났어요.
따끔한 느낌과 함께 도윤이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을이라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저희는 잠시 조용해졌어요. 공방 안에는 재봉틀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형수님, 혹시 지영이가 뭔가 말한 적 있나요? 저에 대해서요. 도윤이가 갑자기 물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지영이가 카페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지영이가 좀 이상해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는 것 같고,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지영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영이는 아마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요. 그렇겠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때 도윤이의 손목에서 특이한 커프스가 보였어요. 은색 체인 모양인데 세련되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이었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 게 오랜만이에요. 도윤이가 나가면서 한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누군가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흔들림의 문자와 여백의 밤. 그날 밤 민석이는 야간 근무였어요. 저는 혼자 공방 정리를 하다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이너스 도윤.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미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랬나 봐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후회했어요. 너무 의미심장하게 답한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바느질을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바늘에 찔렸어요. 따끔한 아픔이 느껴지면서 작은 핏 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치 제 양심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윤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지영이의 남편이에요. 제 사촌 동생의 남편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지영이 몰래요. 마이너스 도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건 분명 선을 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그런 떨림 말이에요. 여백을 만들지 말자.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관계에서 여백이 생기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빈 공간에 다른 감정들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이미 여백은 만들어져 있었어요. 민석이와의 관계에서, 지영이와 도윤이의 관계에서, 그리고 지금 저와 도윤이 사이에서도 말이에요.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 똑, 똑. 시간이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망원한 강공원 카페에서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바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만날 도윤이 생각만 났거든요. 새벽녘에 민석이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씻으러 들어가는 민석이를 보면서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6. 붕괴의 밤 런닝머신과 쓰러짐. 언니, 요즘 도윤이가 이상해요. 지영이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윤이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무슨 이상한 소리야? 집에 늦게 들어와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이와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몇 번 더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영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센터 일이 바쁜가 보다. 그런가요? 근데 언니, 저 요즘 이상한 꿈을 꿔요. 런닝머신 위에서 계속 뛰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꿈이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영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뭔가에 쫓기면서 계속 뛰는 꿈을요. 그날 밤 저는 공방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민석이는 또 야간 근무였고 저는 혼자 남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큰일 났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이가 쓰러졌어요. 저는 바느질 하던 것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도윤이와 만나지 않았다면 지영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는 의사와 이야기하며 울고 있었어요. 빈혈과 과호흡 증세가 겹쳤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네요. 스트레스요? 네, 환자분이 최근에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나요? 도윤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한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유리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의 손목에서 그 익숙한 커프스가 보였을 때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그 경계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지영이가 깨어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여자인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고 싶었어요. 지영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그 모든 걸 망쳤으니까요. 7. 고백과 선택 각자의 자리로.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도윤이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지영이가 회복하고 있을 때였죠. 우린 경계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넘어가선 안 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외로웠으니까요. 둘 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영이를 잘 챙겨주세요.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형수님도. 형부님을 잘.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이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어떻게 됐어? 지영이는? 괜찮아. 스트레스성이었대.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2그릇 끓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먹었습니다. 여보.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석이는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나 요즘 외로웠어. 민석이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외로웠다고? 응.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관심을 잃은 것 같아.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민석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같이 찾아봐요. 다시.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보자. 그날 밤 민석이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죠. 며칠 후 민석이가 화분 2개를 사왔어요. 뭐야 이거? 말 대신 키워보자. 우리 둘처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민석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격주로 데이트하자. 그리고 출퇴근할 때 짧은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어때? 민석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8. 에필로그 팔찌의 귀환 그리고 조용한 기적. 2026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 지영이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찾으셨어요? 지영이가 건넨 건 제가 잃어버렸던 댕기 팔찌였어요. 어디서 찾았어? 도윤이 오빠 센터에서요. 청소하다가 발견했대요. 저는 팔찌를 받아들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게 돌고 돌아 제자리네. 지영이는 밝게 웃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언니, 저희 부부 상담 받기로 했어요. 정말? 네. 도윤이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제는 서로만으로 버티지 않고 도움을 받아보자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영이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잘했어. 그게 진짜 용기야. 저는 팔찌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한때 끊어질 듯 위태롭던 끈이 누군가의 용기와 작은 결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팔찌가 돌고 돌아 제 손목으로 돌아온 것처럼요. 공방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봄이 지영이와 도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팔찌가 제자리로 돌아온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조용한 기적의 증거였으니까요.